여러분, 캐나다에는 조금 독특한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처치 앤 웨슬리예요.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토론토 도심에 위치한 곳으로 오랫동안 성소수자 커뮤니티 중심지, 일명 게이 빌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외부인들이 보기에 그들은 강한 유대감을 토대로 결속력이 높았고 또 자유롭게 페스티벌을 즐기곤 했어요. 그만큼 활기찬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이방인들도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이민자, 난민 또는 가족들에게 도저히 정체성을 밝히지 못한 채 혼자 생활하던 중년 남성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약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도 많이 지냈던 거죠. 오늘은 바로 모두가 안전할 줄 알았던 게이 빌리지에서 남몰래 벌어지고 있었던 연쇄 살인사건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 메이입니다. 2017년 6월 28일 한 남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는 49살이던 앤드류 킨스먼이었죠. 앤드류는 신고 이틀 전인 6월 26일 대규모 성소수자 축제인 토론토 프라이드에 다녀온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더라고요. 평소 꾸준히 하던 SNS 활동도 그냥 뚝 끊겼고요. 처음에는 축제 즐기느라고 바쁘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틀 내내 답이 없자 슬슬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앤드류가 회사에도 무단 결석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분명 문제가 생겼다고 확신하고 그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집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게다가 고양이들이 며칠째 굶은 듯 방치돼 있더라고요. 평소에 앤드류는 고양이를 굉장히 애지중지했거든요. 진짜 자식처럼 각별했죠. 근데 그가 고양이를 며칠간 방치한다? 이거 어딘가 석연치 않죠? 이 순간 앤드류의 가족들은 진짜 문제가 생겼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되죠. 처음 경찰들은 단순 실종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현장을 둘러본 직후에 생각이 바뀌죠. 앤드류의 지갑이며 신분증이 방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따로 옷을 챙긴 흔적도 없었고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경찰은 단순한 잠적이나 자발적인 실종보다는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우선 앤드류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실종되기 전후로 CCTV 영상을 집중하면서 분석하던 중에 수상한 장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종 당일인 6월 26일 앤드류가 붉은색 미니밴에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이게 CCTV에 남은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자, 이 차량의 운전자가 실종에 연관이 있는 것 확실해 보이죠? 이제 경찰은 동일한 차종 중에 2017년 당시 실제 운행 중이었고 처치 앤 웨슬리 인근에서 목격됐던 차량들을 하나하나 추려가기 시작합니다. 해당되는 차량들은 극히 극소수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단 한 사람을 추려낼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건이 발생한 게이 빌리지에 거주하던 브루스 메가더였습니다. 이때 수사관은 조금 당황해요. 사실 이 인물이 꽤 낯이 익었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12년, 이때 토론토 경찰은 해외에서 묘한 제보 하나를 전달받았어요. 그게 해외의 한 식인 패티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가 토론토 게이 마을에서 유색인종 남성을 살해했고 그 시신을 먹었다, 이런 이상한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글만 보면 좀 장난 같죠? 하지만 경찰은 혹시 모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토론토 게이 빌리지, 처치 앤 웨슬리의 실종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사실을 발견해요. 실제로 그 무렵에 해당 지역에서 유색인종 남성 3명이 사라졌던 거예요. 경찰은 이 모든 게 연관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특별수사팀 프로젝트 휴스턴을 꾸려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개별 사건으로 막 흩어져 있던 실종 기록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아졌죠. 실종자는 스리랑카 난민 출신인 40살 스칸다라지,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이던 42살 압둘 바시르, 마지막으로 똑같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던 58살 마지드, 이렇게 세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실종은 2010년 9월을 시작으로 3개월, 2년의 텀을 두고 발생했죠. 여기서 공통점은 실종된 세 사람 모두 중년의 남성 이민자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 이상의 연관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어요. 프로젝트 휴스턴은 결국 진전되지 못합니다. 그러던 2013년 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면서 약간의 진전이 보이는 듯 했어요. 이 브루스라는 동성애자 남성이 실종자 중에 스칸다라지와 마지드, 이 두 사람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알려준 거예요. 경찰은 곧장 브루스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옵니다. 그는 스칸다라지는 게이바에서 자주 마주쳤었고, 마지드는 내가 조경일을 해서 잠깐 고용했던 사람이다. 한번 관계를 맺은 적은 있는데 그게 다래요. 마지드가 일을 그만두면서 더 이상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스칸다라지도 바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연락이 다 끊겼고요. 경찰도 그 이상의 수상한 점을 찾지 못하면서 브루스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경찰은 이 마을의 실종 사건에서 브루스가 또다시 언급된 게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그의 명의인 빨간 벤을 추적했죠. 근데 이미 폐차장에 보내버렸더라고요. 급하게 폐차장으로 향했고 다행히 뭉개지기 직전에 그 빨간 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차량에서 결정적인 흔적을 발견했죠. 정밀 감식 결과 차량 내부 곳곳에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던 미량의 혈흔들이 검출된 거예요. 경찰은 이걸 채취해서 DNA 분석을 의뢰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좀 당황스러워요. 이 차량에서 나온 DNA가 한 사람의 게 아니더라고요. 실종된 앤드류뿐만 아니라 셀림 에센이라는 남성의 DNA까지 함께 발견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셀림이라는 사람도 2달 전부터 실종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상치가 않죠? 경찰은 곧바로 이 차량의 소유주 브루스를 용의자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죠. 그리고 여기서 그동안의 실종 사건들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증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2017년 12월 수사관들은 그의 거주지를 직접 수색하게 돼요. 혹시나 브루스가 몰래 증거들을 숨기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그가 집을 비운 타이밍에 들어가게 되죠. 겉보기에는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이상할 정도로 휴대전화,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휴대전화 여러 대, 컴퓨터 여러 대, 디지털 카메라, 그 외에 다수의 USB 저장 장치까지 확보했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컴퓨터 안에서 수상한 폴더 하나를 발견해요. 그 이름은 사후 사진. 엥? 이거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자, 그렇게 폴더를 열자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실종자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나타납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이미 전부 사망한 상태로 보였어요. 심지어 일부는 옷이 입혀진 채 의도적으로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모자를 씌운 사진, 코트를 입힌 사진, 목에 끈이 감긴 모습까지. 거기에 더해서 눈과 입이 테이프로 막혀있는 그런 사진까지 남아있더라고요.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진들이 하나하나 정리돼서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마치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게 아주 깔끔하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방 한켠에는 일부 피해자들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따로 보관되어 있기도 했죠. 경찰은 브루스를 즉각 위험인물로 판단했고 2018년 1월 17일 그를 체포하게 되죠.
체포 당시가 어땠는 줄 아세요? 브루스 집 근처에서 잠복하던 경찰은 그가 젊은 남성과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곧장 따라가서 급습했죠? 그렇게 눈앞에 보인 장면은 충격적이었어요. 침대 위에는 함께 들어갔던 남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 누워 있었고, 브루스는 그 남성 머리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우려고 다가가고 있었어요. 남성의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확인한 경찰은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브루스가 남성들과의 실종과 연관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직접 살해까지 한 걸까? 이걸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게 그동안 실종된 인물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시신으로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의 집부터 그가 이동한 모든 동선들을 꼼꼼히 보면서 수색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시신이나 유해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수사팀은 브루스의 직업 이력에 다시 주목하게 돼요. 사실 그는 오랫동안 조경사, 그러니까 정원 관리 일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하루 일하고 이렇게 좀 정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고객들과 신뢰를 쌓으면서 특정 주택의 정원을 장기간 관리해온 인물이었죠. 그 말은 곧 브루스가 여러 주택의 정원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시선은 브루스가 정기적으로 드나들던 정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브루스 체포 바로 다음 날인 1월 18일, 그가 유난히 자주 방문했고 오랜 기간 혼자 관리해오던 한 정원을 압수수색하기로 결심해요. 당시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 얼어붙은 토양을 녹이기 위해서 히터까지 동원하면서 정원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땅에서 수상한 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뭐지 이거 진짜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경찰의 눈에 들어온 건 대형 화분들이었습니다. 이건 깊이가 성인 허벅지에서 거의 허리까지도 오는 꽤 깊은 구조였어요. 배수층과 흙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서 냄새도 잘 안 나고 절대 안쪽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죠. 이 화분 하나를 비워내던 순간 흙 속에서 인위적으로 절단된 유의 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시신이었어요.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왜 시신이 나오지 않았는지, 브루스가 이 정원들에 왜 이렇게 유독 집착하듯이 드나들었는지 말이에요. 그에게 정원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은신처였던 거죠. 이 발견을 시작으로 경찰은 브루스가 조경사로 일하면서 정기적으로 드나들던 다른 주택들, 그리고 그 주택 주변의 정원, 화분, 뒷마당까지 전부 싹 다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주택의 대형 화분 안에서 추가로 토막난 유해가 발견됐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고무 쓰레기통에서 유해가 나왔죠. 심지어 정원 뒤편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골짜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인체 유해 일부가 발견됩니다. 수색은 무려 4개월이나 이어졌고 DNA 감식도 하나하나 끝나면서 피해자의 숫자가 정리돼요. 최종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8명이었어요. 모두 성인 남성, 대부분 이민자 또는 난민 출신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처치앤 웨즐리 지역과 연결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8명 중에서는 2012년 프로젝트 휴스턴 당시에 실종자로 분류됐던 인물들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몇 년 전에 단서가 없다면서 종결됐던 실종 사건들이 사실은 쭉 이어진 하나의 연쇄 범죄였다는 게 뒤늦게 확인된 거죠.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DNA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만 공식 피해자로 인정했고 그 숫자가 8명으로 정리됐던 거예요. 모든 증거가 수면 위로 올라온 뒤에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19년 1월 브루스는 자신에게 적용된 8건의 1급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이 선택으로 재판은 장기 공방 없이 빠르게 진행돼요. 검찰은 브루스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해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어왔고 또 체포 직전까지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뻔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법정에서는 그가 남긴 사후 사진과 전리품처럼 보관된 흔적들이 범행의 잔혹성과 집착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됐어요. 검찰은 종신형을 구형하면서 최소 50년간 가석방이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캐나다 형법 기준에 따라서 25년 후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종신형이 내려져요. 법정에서 형을 선고하는 순간 브루스는 별다른 감정 없이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고 전해지죠. 당시 그의 나이는 67살이었어요. 당뇨병과 심각한 비만 등의 건강 문제를 고려하면 실제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2010년대 이후로 연쇄살인은 거의 사라진 범죄처럼 느껴져요. CCTV, GPS, DNA까지 너무나 범인을 특정하기 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사건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실 경찰에게 브루스를 붙잡았던 기회는 2012년 프로젝트 휴스턴 말고도 한 번 더 있었거든요. 2016년 브루스가 자신의 벤 차량 안에서 한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신고로 경찰에 한 번 더 체포됐었어요. 당시 피해 남성은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는 분명히 폭력 행위가 있었다라는 정황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들이 합의된 가학적 성관계,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결국 브루스는 구금조차 없이 석방됩니다. 이때 경찰은 그를 연쇄 범죄와 연결짓지 못했고 그가 이미 과거 실종 사건들과 한 차례 연관됐다는 인물이라는 점 역시 검토하지 않았죠. 훗날 이 결정은 조사 보고서에서 가장 뼈아픈 수사 실패 지점 중 하나로 명시되기도 해요. 이 사건 이후로 토론토 경찰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했고 성소수자 실종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사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시간과 목숨은 되돌릴 수 없겠죠. 정원이 잘 갖춰져 있으면 사실 사람들은 그 아래를 잘 보지 않죠. 이 사건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사람 좋아 보이고 다들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굳이 더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참 여러모로 마음에 많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세인트 조셉은 인구 2,5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동네입니다. 당시 경찰서장이 총도 소지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곳으로 보이죠? 이 작은 시골 동네에는 웨터링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부모인 패티와 제리, 첫째 딸 에이미, 둘째 제이콥과 동생들 트레버와 캐르맨까지 6명으로 꽤 복작복작한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1989년 10월 22일 일요일, 다음 날이 개교기념일이라서 첫째 에이미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어린 동생들만 집에 남아있어야 했죠. 사실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좀 고민했어요. 근데 이날 둘째 제이콥의 친구 아론도 놀러왔고 저녁 식사가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 잠깐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부부는 외출을 하게 됩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았고요. 대신 아이들한테 절대 집에만 있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전화하라고 친구 집 번호도 알려줬어요. 그렇게 엄마가 저녁을 먹던 중에 셋째 트레버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형 제이콥하고 형 친구 아론하고 비디오를 좀 빌리러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비디오 가게가 그렇게 멀리 있진 않았어요. 자전거 타고 15분 정도?
하지만 이미 해가 좀 뉘엿뉘엿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라 했지만 막내는 이제 집에서 할 것도 다 떨어졌고 꼭 보고 싶은 비디오가 있대요. 형들이랑 진짜 금방 갔다 오겠다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애들만 집에 두고 온 게 좀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깐 갔다 오라고 해 하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대신 자전거에 후레쉬를 달고 야광조끼를 꼭 입으라고 했죠. 혹시 어두운 길에 자전거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둘째 제이콥과 친구 아론, 그리고 동생 트레버까지 이 세 명은 너무 어린 막내 카르멘만 잠깐 옆집에 맡기고 비디오 가게를 향했습니다. 셋은 이따가 볼 그 영화 생각에 신나게 출발을 했죠. 곧 상점에 도착했고 비디오를 고른 후에 나눠 먹을 간식들까지 사서 9시쯤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생각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후레쉬 있잖아요. 이 불빛에 의지해서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했죠. 한참 집으로 가고 있는데 반쯤 왔을까요? 저 멀리에 웬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점점점 가까워져서 보니까 이 남자가 복면을 쓰고 총까지 들고 있어요. 그는 아이들을 총으로 위협하더니 자전거에서 내리게 했고 옆에 도랑으로 자전거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아이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합니다. 다들 겁에 질려서 시키는 대로 따랐죠. 남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더니 막내 트레버에게 야, 너 몇 살이냐? 물어봅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트레버는 벌벌 떨면서 저 10살이요. 간신히 대답했어요. 아이 나이를 듣더니 그 남성이 야, 저기 숲 보이지? 나 저기까지 전속력으로 달려. 뒤돌아보면 뒤진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트레버는 미친 듯이 달려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론에게 나이를 묻고 11살이다 대답을 듣더니 똑같이 얘기해요. 저 숲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가래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아론도 빠르게 트레버를 따라서 도망갔죠. 그리고 숲에서 둘은 만나요. 조금 진정한 후에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이콥이 오질 않는 거예요. 뭐지? 좀 걱정이 된 둘은 조심스럽게 아까 남자가 있던 곳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엔 아무도 없는 겁니다. 트레버와 아론은 제이콥 어딨어? 한참을 부르다가 이게 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싶어서 가장 가깝게 보이는 이웃의 집에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그 주민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은 제이콥의 부모님에게 알려지게 돼요. 그래도 너무 다행인 점은 트레버와 아론이 그들이 봤던 그 복면을 쓴 남성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됐죠. 동시에 제이콥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도 시작됩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모두 아이를 찾기 위해 나섰어요.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제이콥과 범인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이 근처 지역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비슷한 사건들을 알아내게 돼요. 그 시작은 무려 3년 전이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소년들이 갑자기 나타난 사내에게 강압적인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무려 8건 이상 벌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제이콥 사건이 발생하기 9개월 전인 1989년 1월 13일에는 그 사건 현장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콜드스프링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당시 12살이던 자리드 샤렐은 스케이트보드를 막 타다가 한 9시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리드는 지름길로 가려고 골목진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한 자동차가 멈추더니 칭 창문을 내려요. 한 남자가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자리드는 대충 길을 알려줬죠. 근데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자기는 못 알아듣겠다고 혹시 차에 타서 알려줄 수 있냐 물어봅니다. 결국 답답해진 자리드는 그의 차에 올라타서 길을 안내해주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남성이 돌변해요. 갑자기 총을 꺼내더니 막 위협해서 뒷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겁에 질린 자리드는 얼른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런데 그때 치식 무슨 무전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이게 경찰의 무전인 거예요. 이 남자 경찰 무전까지 몰래 엿듣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차는 출발을 했고 한 10여 분 정도 달리더니 인적이 드문 갓길에 차가 멈춰요. 그리고 자리드는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는 그저 이 끔찍한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 후에 이게 어찌된 일인지 남자는 자리들을 납치했던 곳으로 되돌아와서 너가 누군지 알고 어디에 사는지 다 아니까 입 다물고 살아라 협박을 하고는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뒤돌아보면 총으로 죽여버릴 거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라 윽박을 질렀다고 해요. 그렇게 자리드는 풀려났고 죽기 살기로 뛰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 제이콥 사건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대단한 게 자리드가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인상착의 그리고 차 안에 있던 물건과 또 납치됐던 경로까지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그 성폭행 당시에 입었던 옷과 바지들을 오염없이 그대로 경찰에 제출했죠. 겨우 13살 소년이 이렇게 해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기특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덕에 경찰은 겨우 3일 만에 용의자를 몇 명 추려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 중에 자리드가 범인과 비슷한 둘을 고르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확률이 50%잖아요. 하지만 경찰은 이 2명 모두에게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아무도 기소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은 그냥 종결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9개월 후에 또다시 제이콥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번에는 아이가 범인에 의해 납치되고 지금 며칠째 실종 상태가 된 거죠.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건의 유사한 아동 납치 및 성추행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걸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경찰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적어도 자리드 사건 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범인을 검거했다면 이 제이콥 실종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거잖아요. 결국 이 여론에 밀려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FBI까지 투입됩니다. 이때부터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을 묶어서 다시 조사를 착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서야 몽타주를 제작하게 됩니다. 아니, 자리드가 그렇게 자세하게 증언했는데도 당시에는 이걸 만들지도 않았던 거예요. 어쨌든 이번엔 트레버와 아론의 증언도 추가해서 몽타주를 제작했고 이를 토대로 범인을 추정하려고 했죠. 그렇게 용의자를 몇 명 추려냈지만 이번에도 이렇다 할 혐의점을 알아내지 못했고 결국 범인은 찾지 못해요. 이 이후로는 사건의 진척도 없는 겁니다. 제이콥을 그리워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무려 24년이 흐른 2013년 한 블로거 조이 베이커가 우연히 이 사건을 접하게 돼요. 그녀는 이 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생겼는데요. 이 작은 지역 사회에서 여러 건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게다가 용의자와 몽타주까지 다 있었잖아요. 조이는 이 사건을 다시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때부터 과거 신문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실한 정보 탓에 이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조이는 수소문 끝에 자리드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그에게 연락을 하게 돼요. 사실 사건으로부터 20년이 넘게 흘렀고 자리드는 이제 성인이 됐어요. 과거의 사건은 너무나 잊고 싶었던 기억이었죠. 하지만 조이가 보내준 모든 그 사건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본 후에 자리드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정말로 범인을 찾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겠다라고요. 자리드는 현재 부모가 된 상태였어요. 자신의 아이들은 결코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조이와 자리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둘은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들을 소소문해서 범인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들을 수집해 나갔어요. 이런 노력 끝에 지역사회는 다시금 제이콥 실종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고 늦게나마 범인을 잡자는 여론이 형성돼요. 주민들은 이때부터 다시 제이콥의 전단을 붙이고
신문은 자리드와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기사를 썼죠. 이에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과거 수사 기록들을 다시 검토했고 재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한 남성이 용의자로 떠오르는데요. 그의 이름은 데니 하인리히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리드 그리고 제이콥 사건까지 이 두 사건에서 모두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었더라고요. 실제로 1989년 사건 당시에 그를 경찰서로 소환해서 조사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그때 머리카락, 신발, 타이어 자국까지 전부 조사를 했죠. 물론 그때는 DNA 분석 기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때 그의 족적과 타이어가 사건 현장에 남은 증거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즉시 FBI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그의 집을 수색하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데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선 자리드와 제이콥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상자들을 발견하는데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아니, 그 어린 소년들의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는 속옷만 입고 있다거나 샤워 후 타올을 두른, 그러니까 절대 정상적이지 않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데니가 아주 변명을 잘했는지 어쨌는지 그는 기소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사진들도 다시 그에게로 반환됩니다. 아니,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일이 이렇게 진행되죠? 그 와중에 피해자인 자리드는 시도 때도 없이 조사에 소환됐고 그럴 때마다 범인을 만난다는 심적 압박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게다가 동네에 그 피해 사실이 전부 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됐죠. 범인을 끝까지 잡겠다고 했던 자리드의 부모도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사를 포기하고 자리드를 위해 고향을 떠나게 됐죠. 경찰이 일을 못한 건지, 데니가 말을 잘한 건지 이걸 알 수 없지만 이 덕에 그는 20년간 편하게 살아왔어요. 자, 다시 2015년으로 돌아와서 이때 경찰이 과거 데니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그의 머리카락 샘플을 생각해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당시에는 DNA 기술이 부족했지만 현재라면요. 예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유전자 정보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수사팀은 그의 머리카락과 사건 당시 자리드가 제출했던 옷을 연구소로 보내서 분석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완벽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데니가 자리드 사건의 범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드디어 증거가 확보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무려 25년 전에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상황인 거예요. 어렵게 범인을 알아냈지만 그를 체포할 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이콥 사건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결국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제이콥과의 관계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7월 28일 또다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그의 집을 정밀 압수수색하게 돼요. 하지만 이번에도 제이콥과 관련된 증거물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데니의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아동 포르노물과 사진들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게 20년이 지나도 이 인간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경찰은 그가 제이콥 사건의 진범이라고 확신은 하고 있긴 했어요. 근데 증거도 없고 자백도 없는 상태에서 기소를 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그를 잡아둘 방법이 있죠. 아동 음란물 소지죄가 있잖아요. 그렇게 데니는 아동 음란물 소지 및 수치로 기소를 받고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검찰이 데니에게 충격적인 폴리바게인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이 폴리바게인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유죄 협상제나 사전 형량 조정제도라고도 불려요.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사건의 형량을 감량해주는 그런 제도죠. 그렇게 검찰이 제안한 내용은 제이콥 사건에 대한 자백과 또 그의 시신 위치에 대해서 말하면 제이콥 사건을 포함한 다른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를 데니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검찰이
다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없게 되거든요. 물론 이건 검찰만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제이콥의 가족들도 모두 이에 동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제발 아들의 생사라도 알고 싶었죠. 결국 데니는 폴리바게인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제이콥 사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1989년 10월 22일 사건 당일에 데니는 차를 타고 마을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냥 정처 없이 시골길을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길을 잃고 맙니다. 심지어 여기가 좀 막다른 길이더라고요. 결국 차에 내려서 잠깐 정차를 하고 있었죠. 근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아른아른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아이들 3명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의 눈에 제이콥이 들어온 거예요. 데니는 이때 아주 불순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는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 갓길에 차를 세운 후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 20분 정도 흘렀을까 제이콥과 친구들의 플래시 불빛이 다시 나타났고 점점 다가오기 시작해요. 데니는 이미 복면을 쓰고 아이들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품에서 총을 꺼내 아이들을 협박해 앞서 말했듯이 도랑에 자전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에 제이콥만 데리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는 차 안에서 제이콥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차 안에 설치된 경찰의 무전방송을 들으면서 수사망을 피해 자신이 잘 아는 그 외곽 목초지에 있는 공터로 향했죠. 가는 동안 제이콥은 잔뜩 겁을 먹어서 대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었다고 해요. 하지만 데니는 전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차는 멈춰섭니다. 그곳에서 제이콥은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끔찍한 시간이 지나고 데니는 평소처럼 아이를 풀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이러다가 나 잡히는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이 느껴졌고 결국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이콥을 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피해자인 제이콥만 사라지면 자신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아이를 차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에 품속에서 총을 꺼냈고 내가 지금 소변을 봐야 되니까 너 뒤돌아 서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뒤돌아 서 있는 제이콥 등에 2발의 총을 쏴서 살해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표출하려고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거예요. 그리고 사망한 제이콥을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시신이 발견되면 자신의 흔적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집에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자정쯤에 삽을 가지고 다시 시신 유기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자기가 가지고 간 삽이 너무 작아서 이 땅을 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사건 현장이 건설 현장이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근처에 소형 굴삭기가 키가 꽂힌 채 놓여 있더라고요. 마침 데니가 굴삭기 운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땅을 깊이 판 후에 제이콥을 매장하고는 집에 돌아갔던 겁니다. 2016년 9월 1일, 경찰은 데니를 데리고 사건 현장으로 갔고 그가 지목한 지점에서 제이콥의 유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27년 동안 그토록 애타게 찾던 제이콥 실종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시신이 수거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은 약속대로 데니를 제이콥 납치 및 살해 사건, 그리고 기타 여러 아동 성폭행 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끝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의 죄를 심판했죠. 재판부는 그에게 아동 포르노 소지죄로 20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아마 아무도 이해할 순 없을 거예요. 제이콥과 자리들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의 마음도 똑같고요. 추악한 욕망을 죄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표출하고 결국엔 목숨까지 앗아간 데니 하임리. 끝내 모든 죄를 심판받지 못했지만 저는 카르마가 있다고 믿어요.
꼭 언젠가 업보로 돌려받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터리 디바베이였습니다.